자, 이번 영상에서는 고2 신사고 독서 3-3단원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읽기 중에서 우리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이라는 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 먼저 보면은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고 나와 있는데, 이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그 세상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나타내는 그런 제목 같은데요. 한번 핵심 정리 먼저 보면서 대략적인 글에 담긴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갈래는 설명문이에요. 그쵸? 설명문. 해당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독자는 일단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단 사실적 읽기가 돼야겠죠.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은 밀리미터파예요. 밀리미터파가 아예 뭔지 모르겠네. 해당 글에서 설명하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들어본 내가 아예 이거 밀리미터라고 하는 건 일단 단위긴 하죠. 단위. 그 길이의 단위. 근데 뒤에 파라고 하는 게 파장인가? 아무튼 그래서 정의 내릴 거예요. 해당 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의 목적, 독자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는 갈래인 설명문이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소재가 독자가 뭔지 아예 모르면 아무리 그 글에서 뭐라고 설명한들 독자의 이해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밀리미터 파에 대한 정의 문장을 잡고 그 정의 문장에서 해당 개념에 대한 특성들을 잘 잡아야겠다. 그 밀리미터 파라고 하는 제재를 통해서 이 글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 주제, 그래서 밀리미터 파의 특성, 그리고 원리, 그리고 그 응용 분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문단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글에 대한 해제 보면은 밀리미터 파의 특성과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밀리미터 파가 대역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실제 사례인 거죠. 실제 사례, 구체적 사례. 그래서 예시의 논지 전개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 독자의 이해를 도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시를 들어 제시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밀리미터 파의 응용 분야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으로서 글이 아마 마무리가 될 거네요. 그런 전망을 밝히고 있는 내용까지도 담겨져 있는 글이다. 밀리미터 파가 바꾸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핵심 정리 통해서 중심 소재와 그 소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그리고 해당 글에 대한 해제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본문에서 각 문장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최근 5세대 통신기술, 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에 밀리미터파가 사용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최근에 그 중심 소재 개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 일단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밀리미터파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5세대 통신기술,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등의 신기술에 이러한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신기술에 그러한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기 때문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것은 300에서 300GHz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밀리미터파에 대한 개념 정의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 문장에서 우리가 그 속성을 일단 먼저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특정 주파수 대역 300에서 300GHz라고 하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중심 소재였어요.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인데, 자, 주파수가 전파라고 하는 것이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하는데, 그 주파수 대역 300에서 300GHz 주파수 대역의 전파라는 거. 그러면 밀리미터파가 결국 1초 동안 300에서 300GHz라고 표현이 되는 그 대역,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하면 1Hz, 1000번 진동하면 1kHz, 100만 번 진동하면 1MHz, 10억 번 진동하면 1GHz라고 한다. 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수치로서 그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가
뭘 의미하는지 일단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까 밀리미터파 우리 중심 소재 30에서 300GHz라고 했어요. 기가헤르츠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기가헤르츠는 기본적으로 10억 번 진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30GHz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30 곱하면 되겠죠. 300억 번에서 여기다가 공 하나 더 붙이면 되겠지. 3천억 번 1초 동안 이렇게 300억 번에서 3천억 번까지 진동하는 그러한 전파를 밀리미터파라고 하나봐. 다시 그 다음 문장이 바로 나왔어요. 그쵸? 즉 이렇게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서 1Hz, 1kHz, 1MHz, 1GHz를 제시를 했는데 밀리미터파는 앞에서 그 주파수 대역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에 적용을 해본다면 1초 동안 300억 번 이상 이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동하는 그러한 전파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미터파가 어떤 전파인지 그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 전파인지로 설명을 했어요.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 전파, 즉 어떠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는 전파인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문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밀리미터파라는 이름은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에 불과한 까닭, 그러한 이유로 붙여졌으며, 그래서 그 이름이 왜 밀리미터파인지 그 개념 용어, 개념명에 대한 설명, 이유,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도 불린다. 앞에서 저렇게 진동하는 전파, 저런 주파수를 지니고 있는 전파인 밀리미터파가 굉장히 높은 주파수. 근데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 표현할 수 있나 봐. 앞에 나왔던 그런 주파수를. 밀리미터파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길지만 아까 파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설명이 나오진 않았네요. 어쨌든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특성, 길지만 역접어 휴대전화나 무선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다,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그 밀리미터파의 파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장을 지니고 있는지 다른 어떤 전파들과 비교함으로써 그 파장의 길이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 즉,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서는 파장이 길고 마이크로파, 휴대전화 무선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보다는 파장이 짧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밀리미터파의 파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장의 길이까지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머릿말에서 결국은 밀리미터파가 어느 분야에 사용이 되며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줬고요. 그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해서 보다 더 상술한 내용들, 그 주파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밀리미터파가 1초 동안 몇 번 이상 진동하는 그런 전파인 것이냐, 그 주파수로서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파장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파장의 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길지만 짧다라고 하는 게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에 불과하다라고 그래서 그 밀리미터파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했었죠. 그러면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 1에서 10mm라고 하는 파장보다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은 짧을 거고요. 그쵸? 그보다 더 작을 거고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보다는 짧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은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 그 이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보다 그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은 거라고 했으니까 마이크로파는 그것보다 파장이 길겠죠. 그래서 이 기준 파장에 있어서 밀리미터파가 1에서 10mm라고 했는데 그게 뭐보다는 긴 거예요? 적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마이크로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대상들,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물어보는 선택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파장의 길이에 대해서. 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 줬는데요.
본문 1부분부터 갈게요. 본문 1에서는 그 밀리미터파의 어떤 속성 또는 원리, 그리고 그 활용되는 어떤 그런 분야,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작품 정리, 그 글 정리해서 대략적으로 봤었죠. 한번 봐볼게요. 자, 처음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것을 실험한 사람은 보스라는 학자네요. 그쵸? 굉장히 강력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자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보스라고 하는 학자, 밀리미터파를 처음에 실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먼저 우리한테 소개를 했으니까 다음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 보스가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험했는가? 그리고 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올 거예요. 생물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였던 그는 보스 1895년에 가시광선과 자외선 등 빛의 굴절과 회절, 편파에 관한 실험을 했다라고 해서 가시광선, 자외선 등의 빛, 그 빛의 굴절, 회절, 편파에 관한 실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종의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인 반도체 크리스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 밀리미터파를 약 1.61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빛의 굴절과 회절 편파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인 반도체 크리스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밀리미터파를 이렇게 1.61km 정도 떨어진 먼 곳까지 그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전파를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보스가 행했던 밀리미터파에 관한 최초의 실험 결과인데요. 이 1.61km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꽤 먼 거리까지, 그게 첫 실험이에요, 이거. 꽤 먼 거리까지 그렇게 밀리미터파를 전달할 수 있었다,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1.61km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그 얼마나 먼 곳까지 최초의 실험에서 보낼 수 있었는지 그것을 독자에게 더욱더 와닿게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으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한다는 건 우리 독자의 기본적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밀리미터파를 그렇게 좀 먼 곳까지 1.61km 정도 미터 정도까지 떨어진 곳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반도체 크리스털이라고 하는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가능했던 거예요.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매우 높다라고 해서 첫 번째 특징으로서 나왔고, 아까 우리 앞에서 머릿말에서 밀리미터파의 주파수에 대해서, 즉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가를 의미하는 그 주파수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300억 번 이상이었죠. 주파수가 높으면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인데, 아까 살펴봤죠. 그쵸? 주파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인데, 그래서 그 비례관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파의 파장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 이기 때문에 그 진동 횟수 자체가, 사이클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전파의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밀리미터파에 대해서 마이크로파에 비해서 파장의 길이가 짧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주파수와 파장은 결국 반비례 관계. 그래서 주파수와 진동 횟수라고 하는 것은 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주파수와 파장은 이제 반비례 관계를 갖는 그런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죠. 파장이 짧아질수록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며, 그러면은 밀리미터파 같은 경우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러한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어 나가려는 성질이 강해진다. 즉 반사율이라고 하는 거, 반사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으로서, 밀리미터파의 세 번째 특징으로서 직진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반사되어 나가려는 그러한 성질 역시 강해진다는 거. 파장이 짧으면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반사되어 나가려는 성질, 반사성이 강해진다. 파장이 짧으면 반사성이 커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사진을 제시할 건데, 이런 구체적인 시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역시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각 자료를 제시를 하겠어요? 해당 글은 기본적으로 설명문이에요. 중심 소재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독자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는 글이니까 당연히 그 글에 담긴 시청각 글이니까 시각 자료, 도식화된 자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겠죠. 그래서 다음에 제시되는 사진이 제시가 될 건데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의 직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의 예들이다. 그래서 다음 사진에서 실험의 예시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실험의 예시들이 의미하는 바, 그 실험의 예들이 의미하는 바가 보다 밀리미터퍼보다 파장이 짧은 빛의 직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아까 파장이 짧을수록 빛의 직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커진다고 했고 그에 따라 반사되어 나가려는 성질이 강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사진일 텐데 먼저 한 개의 전구에서 나온 빛이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한 것을 보자. 스크린에 한 개의 삼각형 모양이 밝게 나타나는 결과. 자, 한 개의 전구에서 나온 빛, 이것은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일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개념, 어떠한 이론 설명하고 나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다면 그 예시 문장들은 읽어나갈 때 앞에 나왔던 그 이론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한 개의 전구에서 나온 빛이기 때문에 앞문장에서 제시됐던 빛은 파장이 짧은 빛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했고 그 스크린에 삼각형 모양이 밝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직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봐볼게요. 다음으로 두 개의 전구를 밝혀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한 것. 이 경우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빨간 삼각형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다. 그래서 직진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빛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 직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빛이 발생했으니까 이 빛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삼각형을 지나서 이렇게 삼각형 구멍을 지나서 스크린에 이렇게 뜨는 거죠. 자, 지금 이거 보면은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이에요. 서로 다른 두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의 이 직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삼각형이 하나 뜨고 비록 삼각형 구멍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 빛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 그 빛의 직진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실험에서 핵심은 그 두 개의 두 개의 전구를 밝혀서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할 때 그 삼각형은 비록 하나의 삼각형 구멍이지만 그 둘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둘이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 중첩되지 않고 직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삼각형이 하나가 생겼다면 이 빛과 이 빛 이렇게 한 개의 구멍 통과할 때 결국 중첩되어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으로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진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빛이 만나더라도 이 빛은 이렇게 가고 이 빛은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첩되지 않는다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빛의 특징, 빛의 직진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파장이 짧은 빛의 직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으로서 방금 나왔던 그 삼각형, 스크린에 생기는 그 삼각형 그 실험을 했던 거예요. 자, 다음 문단 보면은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다양한 빛깔의 광원이 여러 개 있음에도 빛깔들이 바닥에 서로 중첩되지 않고 고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도 빛의 직진성 때문으로 파장이 짧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빛의 직진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분명히 빛의 직진성이라고 하는 것과 파장과의 파장이라고 하는 그 변수 간의 상관관계 설명했었어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직진성이 강하다. 그럼 파장이 만약에 짧지 않고 길다면 중첩될 수도 있겠죠. 중첩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반대잖아요. 파장이 짧으면 직진성이 강해진다. 그리고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에서처럼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파장이 짧지 않고 길다면 직진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와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서술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론적 독해인데 그래서 다양한 빛깔의 광원, 그 빛의 근원인 거죠. 그쵸?
여러 개 있음에도 빛깔들이 서로 바닥에 중첩되지 않고 고유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 각각의 광원이 지니고 있는 그 고유한 모양으로서 바닥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빛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게 바닥에 보이는 것처럼 그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있나 봐요. 그쵸?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 직진을 각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생기는 건가 봐. 그죠? 파장이 길어질수록, 자, 파장이 짧아서라고 했는데, 그거 반대로, 파장이 길어질수록 직진성 약해진다. 반비례 관계였으니까. 신호의 빈 폭이 넓어지면서, 바닥에 형성되는 모양은 서로 중첩되어 고유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직진성 실험으로서, 이게 오른쪽 사진은 분명히 서로 중첩되지 않고 고유한 모양 나타내는 거, 빛의 직진성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거. 여기에 이 그림 옆에 파장이 길어져서 직진성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서로 중첩되어 고유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 그림 옆에 나와 있지만 해당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글이 밀리미터 파에 대한 설명 글이잖아요. 밀리미터 파의 특징으로서는 파장이 긴 거 말할 수 있어, 짧은 거 말할 수 있어. 파장이 짧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장이 짧아질수록 직진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림 자료가 역시 나오겠죠. 시각 자료가. 자, 그래서 밀리미터 파는 이렇게 실험했던 그런 파장의 길이가 이런 실험했던 그러한 빛보다는 길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짧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쵸? 다른 전파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역시 이 밀리미터 파도 직진성이 강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직진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설명했던 것, 빛이 서로 중첩되지 않는다라는 것. 제2차 세계대전에 주로 사용된 마이크로파 신호인 20GHz 대역의 레이더. 이 20GHz 대역, 이거 아까 그 내용에 따라서 해볼까요? 1초 동안 200억 번 진동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이 200번 진동한다라고 하는 거과 그 파장 자체가 반비례 관계라고 나왔나?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인데 그러면 전파의 파장이 짧다고 했었죠. 진동 횟수가 지금 밀리미터 파에 비해서 진동에 비해서 작아요. 그쵸? 밀리미터 파 진동은 300억 번이었으니까. 그럼 이거에 비해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의 길이가 밀리미터 파보다 길다라는 것이죠. 그럼 직진성이 밀리미터 파보다 마이크로파는 약할 거예요. 그래서 이 20GHz 대역의 레이더는 신호의 빈 폭이 넓어서 적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크기는 같되 빈 폭이 더 좁은 레이더가 필요했다. 이 지금 마이크로파 신호 문제 2차 세계대전에 주로 사용되던 마이크로파 신호 그 문제점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건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잖아.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결국 어떤 신호의 빈폭이 넓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것보다 지금 마이크로파 신호보다 이러한 파장의 길이가 긴 거보다 짧은 밀리미터 파는 신호의 빈폭이 반대로 좁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적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크기는 같되 빈폭이 더 좁은 레이더, 당연히 뭐 사용한 레이더겠어요? 밀리미터 파 사용한 레이더겠죠. 자, 그래서 이 필요에 대한 요구는 밀리미터 파에 관한 보스의 실험 결과를 실제로 사용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호의 직진성이 마이크로파 대역의 레이더에 비해 큰 밀리미터 파 레이더를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밀리미터 파의 첫 번째 응용 사례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응용 사례 뭐 나온 거예요? 전쟁, 군대에서 그 레이더에 사용된 거. 이후에 밀리미터파는 군사용 레이더 개발에 많이 응용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서 군사용 레이더 개발에 이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마이크로파에 비해서 진동수가 더 크고 그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가 더 좁은 그에 따라서 빈폭이 좁은 레이더로서 적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활용된
응용된 그러한 전파라는 거죠. 파장이 짧아 진동수가 많은 전파, 이거 누구의 특징이었어요? 밀리미터파의 특징이었죠. 그런 전파일수록 공기 중에 산소나 수증기 등에 부딪히면서 에너지 감소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다른 대상과 부딪히면 아무래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부딪히면 그 부딪힌 대상에게 에너지가 뭐 이렇게 이전되니까 전이 되니까. 야, 거의 이제 이과적인 사고가. 자, 그래서 이것은 늦가을 맑은 날과 안개 낀 날의 빛의 세기가 확연히 다른 점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늦가을 맑은 날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이물질, 산소, 뭐 수증기 등 다른 물질이 적은 거. 안개가 꼈다는 건 수증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개 낀 날의 빛의 세기가 다르다. 이 맑은 날이 더욱더 빛의 세기가 크고 안개 낀 날은 빛의 세기가 작겠죠. 왜? 에너지 감소율이 여기가 더 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테니까. 자, 밀리미터 파도 예외는 아니다. 밀리미터 파도 역시 분명히 그 앞에 나왔던 그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면 에너지 감소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역시 적용된다는 거죠.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이면 밀리미터 파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산소에 의해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의해 신호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인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유가 되어서 앞에 나왔던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거, 에너지 감소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비와 안개의 주성분은 물이고 물에는 산소 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 주성분 물, 그 물에 산소 있기 때문에 그 산소와 그 전파가 부딪힘으로써 에너지 감소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신호가 약해지는 것이죠. 자, 비 오는 날이나 안개 낀 날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것은 밀리미터파를 포함한 전자파 신호가 물, 안개, 구름 등 산소 분자가 있는 매질을 통과할 때 일부 신호가 산소에 흡수되기 때문. 그래서 역시 인과고요. 이때 어디로 흡수된? 산소로 흡수된 전자파는 열로 변해 사라지고 나머지 전자파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신호의 크기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약간 비 오는 날 인터넷 또는 핸드폰 잘 안 터지는 것 같은데. 밀리미터파는 직진성과 대기 감소의 특성. 그래서 지금 본문 1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직진성과 대기 감소의 특성인데요.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밀리미터파의 직진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기 감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점? 첫 번째 단점 뭐였어?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이면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 자, 이러한 한계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역접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리미터파가 사용되는 거, 그 이유 뭐 그런 내용들 담기겠죠. 파장이 짧아 분명히 밀리미터파의 특징, 전자회로와 안테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넓어서 수기가헤르츠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 이런 점에 있어서 유용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비록 저러한 단점이 있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달로 밀리미터파 부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고품질 영상 데이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의 전송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밀리미터파는 점점 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라고 해서 이 밀리미터파의 최근에 이러한 특징, 이러한 현상 또는 이러한 요구,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밀리미터파가 더 많이 이제 실생활에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본문 이 부분일 텐데요. 밀리미터파는 대역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대역을 나누고 그 대역에 따라서 같은 밀리미터파지만 그 서로 다른 대역에 따라서 그 활용되는 분야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각각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상수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60GHz 대역. 자, 그래서 대역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각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떠한 대역폭에 해당하는 거지. 이거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신에서. 그쵸? 60GHz 대역이에요. 첫 번째. 넓은 가용 대역폭을 활용해 근거리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 전송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60GHz 대역에서 밀리미터파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근거리, 대용량, 고속 전송. 자, 이 대역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면 전송 속도가 초당 1GB에서 3GB까지 가능하다. 이거 지금 초당 1GB에서 3GB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 어떻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전송 속도잖아요. 그쵸? 이 대역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60GHz 대역에서는 고속 전송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고 사용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GB 초당 1GB에서 3GB라고 하는 것은 고속 전송. 그 고속 전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서 이 정도 빠르게 약간 이렇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이는 700MB 용량의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내려봤는데 2, 3초 정도면 가능한 속도이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파일을 다운받을 때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여겨지는 그 영화 한 편 다운받는 거, 내려받는 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에 가능한 속도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고 있죠. 자, 이것은 하드디스크, 셋톱박스, 고화질 텔레비전, 캠코더 등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내면서 굳이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 공간 활용도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이 밀리미터파를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밀리미터파를 사용하기 이전에 비해서 훨씬 편리함과 공간 활용도라고 하는 것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굳이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자, 또한 이거 뭐에 대한 또한일까? 일단 우선 첫 번째로 먼저 60GHz 대역에서는 이렇게 활용된다를 설명했기 때문에 아니네요. 다음 보면 넓은 대역폭 영상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없게 하기 때문 영상 신호의 지연도 나타나질 뿐 아니라 압축 기술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로 나타나지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넓은 대역폭 아까 60GHz 대역은 넓은 가용 대역폭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60GHz 대역에서 밀리미터파가 어떻게 활용되며 그에 따라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또한 앞에 나왔던 그 장점 다음에 또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장점에 대해서 순접으로서 기능하는 표지어였네요. 그래서 영상 신호 압축할 필요가 없게 한다. 영상 신호의 지연 나타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장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압축 기술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라고 하는 것도 아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장점. 그래서 밀리미터파의 대역폭 활용으로서 지금 본문 2는 그렇게 서술을 할 건데 첫 번째 대역폭, 대역, 60GHz 대역, 그 60GHz 대역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했어요. 다음 문단 처음 시작되는 부분 보니까 77GHz 대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역으로서 제시가 되는 내용들, 이 대역은 앞에 나왔던 60GHz 대역과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이 77GHz 대역만의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에 쓰이고 있다. 자, 이 77GHz 대역은 특히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에 사용되고 있는 거 먼저 설명해주고 있네요. 차량 충돌 방지 데이터 레이더는 밀리미터파 신호를 이용해 200m 이내의 전방 차량과 옆으로 다가오는 차량 및 갖가지 장애물을 감지하여 사전에 충돌 경고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장치. 자, 일단 이 장치 어떤 장치에 대한 개념정의예요? 그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라고 하는 장치에 대한 정의였어요. 그리고 이 정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밀리미터파 신호를 이용한다 라는 거죠. 낮은 주파수를 자동차 레이더에 이용하면 자, 그럼 이 낮은 주파수를 자동차 레이더에 이용하면이라고 했어요. 이 낮은 주파수 이 밀리미터파 신호라고 하는 것은 전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높은 주파수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리미터파 신호가 아닌 다른 신호를 자동차 레이더에 이용하면 안 좋은 점이 나오겠죠. 전파 간섭, 넓은 파장으로 앞체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대조, 그래서 대조의 표지요. 대조의 논지전개 방식.
밀리미터파를 이용하면 그 정확성이 매우 높아진다. 밀리미터파를 이용하면 정확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전파 간섭, 좁은 파장, 전파 간섭 잘 일어나지 않고 파장이 좁기 때문에 앞차의 위치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앞에 가고 있는 차량이 같은 차선의 차량인지 옆 차선의 차량인지 알기 위해서는 해상도라고 하는 것이 좋아야 하는데 밀리미터파는 이러한 특성을 모두 만족시켜 자동차 레이더에 알맞은 최적의 전파로 가까워하고 있다. 해상도가 역시 이 밀리미터파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리미터파가 사용되는 그 이유, 정확성이 높고 해상도가 좋기 때문이다. 자, 다음 보면 94GHz 대역 나왔어요. 세 번째 대역 나왔어요.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에 활용되어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없는 숨겨진 물체에 대한 선명한 영상을 얻는 데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대역에서는 이 대역의 밀리미터파를 활용해서 이런 구체적인 이런 분야, 이런 대상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말해주고 있네.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없는 숨겨진 물체에 대한 영상을 얻는데 밀리미터파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94GHz 대역의 밀리미터파가. 그래서 가시광선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주파수가 높으면 투과, 반사의 성질이 커지고 적외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행사동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주파수가 높으면 투과, 반사의 성질이 커지고 적외선에 가까워질수록 그 주파수가 더 높아서 적외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 이용하는 X선의 파장은 10mm로 더 높은 해상도를 줄 수 있지만 방사선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한계와 단점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적외선은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외선의 단점이에요. 이러한 단점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밀리미터파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X선 파장, 적외선 이러한 단점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과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없는 적외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밀리미터파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사선의 일종인 X선의 파장에 비해서 인체에 덜 해롭거나 아니면 아예 해롭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안개, 구름, 눈, 모래폭풍 등의 기상 상태에 따라 가시거리, 볼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지는 항공 시스템에서 전방 스캔용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94GHz 대역이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지금 병원에서 사용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항공 시스템의 전방 스캔용으로 특히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항, 은행처럼 보안이 중요한 장소에서 무기 탐지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그래서 활용 사례 특히 이제 공항에서 많이 사용되네요. 그쵸? 항공, 공항 관련해서. 자, 마지막 마무리 문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밀리미터파의 응용 분야는 굉장히 넓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망 제시를 했어요. 한 예로, 구체적인 예로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예시인 거죠. 최근에 밀리미터파가 의료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검사 대상 물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탐침에도 사용되고 있는 그 의료 분야의 즉 응용 가능한 분야 중 하나의 이제 의료 분야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최근에 밀리미터파는 초미세 공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래 기술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고요. 나노세계를 통제하는 기술이 속속, 이 나노세계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좁은 또는 그 미시적인 그런 세계인데 그러한 나노세계를 통제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바로 밀리미터파 시대가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2 신사고 독서 3-3단원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 중에서 그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것이 활용되는 밀리미터파에 대한 설명문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글의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봐요. 내가 좀 꼼꼼히 좀 앞에 내용에 따라서 근거해서 다음 내용들 그렇게 읽어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혹여라도 이제 설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현강에서 우리 같이 대화 나누면서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당 영상은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